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축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저축은행은 어떤 곳인지, 최근에 저축은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공급자와 소비자가 거래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의 상황을 살펴보는 건데요. 그 업계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 혹은 밖에서 보이는 것하고는 달리 업계 내부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다양한 부분을 중개자의 상황이나 활동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업계도 중개인들의 상황을 보면 잘 보이고, 실물 경제도 중간에 위치하는 유통업이나 운수업 쪽의 상황을 보면 더 잘 보이죠. 마찬가지로 금융 쪽에서도 중개자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은행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 방송에서 은행은 금융중개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이 예금자고 자금을 소비하는 사람이 대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중간에서 은행이 금융을 중개한다고 했습니다. 상식삼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어있는 형태가 간접금융이고,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형태가 직접금융이죠. 쉽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간접금융, 친구한테 돈을 빌리든지 회사채나 주식 신규 발행해서 직접 자금 조달하면 직접금융입니다. 아무튼 은행은 금융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 상황을 보는데 은행이 제 역할을 하면서 건전하게 잘 작동을 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경제 위기든 그 중심에는 은행 같은 금융 중개자들이 항상 있어 왔던 게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오늘 주제가 저축은행이 주제라고 했는데 왜 은행 이야기를 할까? 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맞죠? 저축은행은 은행이라는 단어는 붙어 있지만 중앙은행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은행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은행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금을 하는 자금 공급자와 대출을 하는 자금 수요자 사이에서 금융 중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또한 챙겨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축은행은 주로 서민이나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과 더 가까운 경제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저축은행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축은행의 원래 이름이 상호신용금고라는 건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5대 기초자산이 통화, 주식, 채권, 상품, 신용으로 신용도 자산에 속한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의 금융 거래에 대한 신뢰도나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개념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용을 정확하게 정량화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 신용도 담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금융이 발달하면서 신용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과거 몇십 년 전보다 우리가 훨씬 쉽게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1970년대를 보면 자금 수요는 많아지는 데 반해서 금융은 발달하지 못했는데요. 좀 더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은행이 큰 기업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대출해줄 때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지금처럼 평가를 잘 못해서 돈을 잘 안 빌려줬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 대출을 밀어줬고요. 목돈 필요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의 문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활성화됐던 게 개나 일수 같은 음성적인 사금융이었는데요. 이런 걸 양성화시키려고 시작된 게 상호신용금고입니다. 서로가 믿고 쓰는 금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인데요. 개의 경우도 잘 모르는 사람 개원으로 안 받아주고, 일수 역시도 지역 기반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빌려주고 그랬죠. 상호신용금고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상호신용금고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해당 지역의 서민들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거였기 때문에 거점 영업지역 외의 영업지점을 광역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을 잘 떠올려보면 보통 상호신용금고는 큰 시장 근처에 자리 잡고 시장 상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망을 넓혀갔죠. 그래서 이런 지역 금고들은 일반 은행하고는 다르게 근처 주민들하고 유대감을 끈끈하게 가진 특징이 있는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시장이나 마을 행사 있고 하면 금고 직원들 나와서 일 돕고 협찬하고 그런 기억들 많죠. 지금도 농촌 지역 같은 데서는 흔하게 보는 풍경인데요. 아무튼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에 상호신용금고도 같이 커질 수 있었죠. 그런데 신용금고에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국가나 상호 지배적인 엄격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은행하고는 다르게 신용금고는 금고의 주인이 있습니다. 금고 주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금되어 있는 고객의 돈 가지고 자기들 지인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주고 자기가 따로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부실 대출해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던 과거에는 금고 고객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맞는 일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호신용금고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나 부실 문제들이 터졌고 상호신용금고가 대주주들의 사금고 역할을 한다는 딱지가 붙는 등 해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죠. 상호신용금고가 이런 이유로 한계에 몰리면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명칭을 바꿨는데요. 처음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뀌고 거기서 또 상호라는 글자 빼고 지금의 저축은행까지 흘러온 거죠. 지금은 문제가 터지더라도 예금자 보호는 되지만 저축은행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대주주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문제도 항상 있고 문턱 낮은 서민금융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특징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이미지 개선에도 힘을 써왔는데요. 실제로 이미지 개선이 많이 된 걸 저도 피부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편리하게 모바일로 하는 대출이 확산되면서 지역 점포에 얽매인 저축은행들의 영업 한계를 극복하고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저축은행이 흘러온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최근 기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고 하는데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불만이 상당하죠. 시장에서는 최고금리 4%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4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거라고 하는데 저축은행의 대출 한도가 줄고 금리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대출 만기 연장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앞의 내용이 저축은행에 대한 악재라면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줄 테니 최고금리 낮췄다고 저신용자 털어내지 말라는 명분이죠. 기존의 저축은행들이 지점을 낼 때는 인가를 받아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저축은행들의 투자에 관련된 규제도 완화할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대주주들의 사금고가 돼서 부실 대출이 문제가 된 것처럼 투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감독 규정에 따라서 유가증권 보유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들 말로는 유망한 벤처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진짜 잘못하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규제 완화인데요. 저축은행들의 투자 규제를 완화해줘서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 잘하고 서로가 도움이 된다면야 정말 좋은 규제 완화가 되겠지만 잘못된 투자로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수도 있고 권력층과 연계된 투자 비리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규제 완화를 하는 만큼 감독 체계도 꼼꼼해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M&A 시장에 나온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을 대형 저축은행이 인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도 합리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활동 반경과 규모도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금융권에서는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건 아실 텐데요. 연끌 주택 구입이 피크를 치던 지난 3분기 굉장히 큰 폭으로 저축은행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대출이 생활자금이나 주택 구입처럼 비생산적으로 쓰이는 자금으로 보이는 대출 위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층이 이용하는 대출이 저축은행 대출인데 비생산적 자금의 금리까지 높으니까 가계 사정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저축은행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율이나 연체율 등은 서민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대주주들의 사금고로 쓰이냐, 서민의 금융 편익 도모냐, 양날의 검 성격을 가진 저축은행이지만 규제 완화를 해주는 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서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본래의 저축은행의 역할도 잘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